매일 아침 저는 손자를 데리고 역으로 과일하러 가는 아들을 배웅합니다. 하지만 그날 5살 배기 손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젯밤에 엄마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겁에 질린 우리는 집 근처에 숨어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역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따금씩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그리고 철로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마지막으로 손자 하준이를 껴안고 서둘러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하준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준이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새로운 출장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배웅한 것이 몇 번인지 이미 셀 수 없었지만 멀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기차의 형체가 선로 끝으로 사라졌을 때 저는 돌아서서 하준이와 함께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이가 제 블라우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가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서 저는 몸을 숙여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젯밤에 엄마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도블록 한가운데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뭘 들었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저는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누구한테 할머니가 사고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계단에서 넘어질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웃었어요. 집은 자기랑 어떤 아저씨 차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할머니. 하준이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고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저는 속삭였지만 그 말이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살아온 집, 민준이가 자라고 하준이가 태어난 그 집이 갑자기 낯설고 위험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걸으려 애썼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불길한 예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끌어당겨 대문 앞 무성한 관목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들어가요? 하준이가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며느리 서연이가 귀에 전화기를 붙인 채 이리저리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습니다. 가쁜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따금씩 그녀는 계단 쪽을 쳐다보며 몇 초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듯한 집착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짙은 파란색의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서연이는 마치 그것이 집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양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 서류철이요. 어젯밤에 엄마가 통화할 때도 저걸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침묵을 지키며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대신 저는 하준이를 데리고 집을 빙돌아 뒤뜰로 향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계속하는 척하면서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아이가 여전히 눈에 공포를 담은 채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걷자, 우리 강아지, 걱정 마. 저는 대답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제 혼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하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녹색 양모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크고 동그란 아이의 눈은 투명하게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춥니, 하준아? 저는 아이의 가방에 우유 한 팩을 넣어준 후 지퍼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비밀을 간직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느끼기 시작한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회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요. 이번 출장은 몇 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는 몸을 숙여 하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전화할게. 알았지, 챔피언?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의 일은 그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하준이를 위해, 그리고 서연이를 위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언제나 다니던 우리 동네 거리는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들만이 분주하게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일찍 아이랑 산책 나오셨네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올 것을 알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준이의 말과 방금 본 광경은 제 걱정이 근거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정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반짝이는 얼룩을 그렸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뼈마디가 드러난 손으로 서연이가 방금 타준 따뜻한 페퍼민트 차 한 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증기가 부드러운 박하 향과 함께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지만 그것조차 제 안의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입가에 이상하리만치 환한 미소를 띠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때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언제부터 그녀의 미소가 그토록 낯설어졌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숨기지 못하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마치 제 대답을 기다리며 초를 세는 듯 부드럽게 까딱거렸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듯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용어와 빨간 도장이 찍힌 작은 글씨로 가득 찬 몇 장의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딱딱한 용어들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준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계단에서 넘어질 거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지며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자세히 읽으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겼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먼저 민준이랑 이야기해 봐야겠구나. 집 서류에 서명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니, 얘야. 서연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빠르게 말입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손을 깍지 끼고 손톱을 물어뜯어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네, 민준 씨도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녀는 마치 거짓말을 들킨 사람처럼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담긴 모순을 눈치채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그날 아침 창문을 통해 저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로 이것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과 계단을 향한 그녀의 집착적인 시선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서둘러 일어나 제게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민준 씨를 위한 일이에요. 그녀는 이번에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장단에 맞춰주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안다, 얘야.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느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가벼운 스웨터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곁을 지날 때 마치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녀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창문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누가 훔쳐갈까 두려워하는 보물처럼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 민준이가 어릴 적 놀던 곳, 하준이가 태어난 곳이 갑자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음모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소 다니던 길을 빠르게 걸었지만 이번에는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머릿속에 뒤죽박죽된 조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찬 제 심장 박동과 같았습니다. 제가 아끼고 신뢰했던 며느리 서연이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처음 집에 왔던 날들, 우리가 함께 요리하며 나누던 환한 미소, 하준이를 껴안고 잠재우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차가운 시선과 거짓 미소로 대체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멈춰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불어와 근처 느티나무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준이의 말, 서연이의 시선, 의문의 서류철, 모든 것이 제가 풀어야 할 퍼즐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멀리서 일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고, 제 어린 손자 하준이는 8살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0살의 저는 평화롭게 노년을 즐기는 대신 제 집안의 어두운 비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멈췄습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제 의심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행복을 깨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제 가족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준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것이며 민준이가 속임수에 눈이 먼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바닥을 옅은 빗줄기로 물들였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당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는 방금 하준이를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방을 든 채 장을 봐야 한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철대문이 닫혔을 때 저는 거실에 서서 온 세상이 저와 곧 밝혀질 비밀들로 축소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70살의 저는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깊은 불안감이 함께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을 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지금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 짙은 파란색 서류철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다는 하준이의 속삭임과 전날 서연이의 불안한 시선이 그림자처럼 제 마음에 달라붙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로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마치 위험지대로 들어서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방에서는 서연이가 항상 사용하던 강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의자에는 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녀의 원피스 몇 벌은 옷걸이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으며 민준이의 운동화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에 먼지를 털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도록 애썼지만 손은 피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창가 옆 낡은 나무 서랍장을 닦다가 아래쪽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잠그지 않고 닫은 것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방안이 서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아주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짙은 파란색 서류철이 잠자는 괴물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고 마치 곧 터질 폭탄을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그것을 놓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민준이 명의의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박선자, 묘산지가 피보험자로 선명하게 인쇄된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유일한 수혜자는 서연이, 민준이도 하준이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넘겨보니 다음 장은 집의 권리 양도 증서가 맞았지만 새로운 소유주는 제 아들이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의 도장들, 공증인의 서명,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의 날짜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더 많은 계약서들이 있었고 한 장 한 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함께 요리했던 민준이가 보고 싶어 올 때 껴안아 주었던 서연이가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다니. 집을 차지하고 저를 하나의 숫자, 보험 증서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준이가 들었던 계단에서의 추락이라는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무섭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열고 각 페이지, 각 도장,
각 서명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배신이라는 치명적인 증거 조각들을 저장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가 화장대에 있고 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돼가? 그 노인네 언제 서명한대? 저는 깜짝 놀라 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가슴을 치는 한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눈치챌까봐 그녀의 휴대폰을 감히 만지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철을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고 서랍의 위치부터 의자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제가 그녀의 물건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방을 나왔지만 문을 열자마자 학원에서 달려왔는지 얼굴이 상기된 하준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찍 끝났어요. 아이가 외쳤지만 이내 멈춰서서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피곤해 보여요. 저는 공황 상태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강아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배고프니? 계란말이 해줄까? 저는 명랑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준이는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무겁고 숨막히는 담요처럼 집을 감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매초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며 서서히 드러나는 끔찍한 진실들과 마주하도록 저를 떠밀었습니다. 70살의 저는 이미 불면의 밤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나이나 뼈마디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그 모든 것보다 컸습니다. 마치 안에서 울부짖는 조용한 폭풍처럼 저를 편히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벼운 스웨터를 걸치고 바람을 좀 쐬러 뒤뜰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은행나무 향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옆방에서 깊이 잠든 하준이를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한 아주 낮은 속삭임이었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숨을 죽이고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뒤에 숨어 천천히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저는 서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나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귀에는 전화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지만 긴장감 가득한 걸음으로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마치 출구를 찾는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자기야, 그 노인네가 서명만 하면 돼. 그러고 나면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사고처럼 보이게 보험금으로 자기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목숨이 걸린 잔인한 음모가 아니라 평범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툰 손가락으로 음성 녹음기를 켰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무언가가 말입니다.
휴대폰에 작은 신호음이 울렸고 저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재빨리 손으로 화면을 가렸습니다. 서연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을 요구할 거야. 민준이랑 아이는 나가야겠지. 이 집과 나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거야.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피를 얼어붙게 하는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났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빚쟁이들이 나를 너무 압박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그 노인네가 서명하게 해야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서연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며 한때 그녀에게 가졌던 신뢰에 얼마 남지 않은 조각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준이와 이혼하고 자신이 세상에 데려온 아들 하준이를 내쫓고 그리고 저는 사고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마치 보물인 양 딱딱한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산적인 만족감으로 빛나며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발끝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끌어안고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공기는 억눌린 고통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매일처럼 하준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것,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 잔인한 사고 계획, 그리고 그 집착적인 자기야라는 말이 멈출 수 없는 공포 음악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하준이를 일찍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제 손을 잡고 보도블록 위에서 깡충깡충 뛰며 유치원에서 그릴 그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당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를 그릴 거예요. 아이가 투명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명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멋지겠다. 우리 강아지 빨리 보고 싶네. 하지만 하준이가 교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진실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장 시절의 오랜 믿음직한 친구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힘든 날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고 이번에도 제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숙아,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주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 조사해줄 사람 아는 사람 있니? 영숙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 언니, 심각한 일이야? 알았어. 내가 아는 사설탐정 사무소가 있어. 명동의 한적한 골목에 있어. 소장 이름이 김도윤인데 아주 믿을만해. 주소 보내줄게. 저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웨터 주머니 속에는 서연이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얻은 유일한 단서인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좌석에 앉아
속이 울렁거리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서울의 거리들이 지나갔지만 오늘은 마치 도시 전체가 서연이의 공범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명동에 멈췄을 때 저는 내려서 영숙이가 알려준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탐정사무소는 낡은 건물 뒤에 숨어 있었고 김도윤 흥신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중년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김도윤 씨가 제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 서류철, 생명보험증서, 그리고 전날 밤의 녹음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도윤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싸움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잊혀진 서연이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 늘 가던 술집에서 기다릴게. 단풍 9시. 저는 즉시 그 장소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풍.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술집. 서연이가 이상한 열의를 보이며 여러 번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했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날 밤 서연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하준이 좀 봐주세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다녀오렴. 내가 여기 있으니.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준이가 저녁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코트를 입고 낡은 목도리를 두른 채 단풍이라는 술집을 향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 술집은 깜박이는 붉은 네온 사인과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있는 골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서서 주차된 차 뒤에 숨어 들키지 않고 관찰하려 애썼습니다. 김서린 창문을 통해 서연이가 바에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고 윤기 나는 머리에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를 입어 바텐더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정훈님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고 서연이의 손이 그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민준이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그 미소 뒤에 저와 제 가족을 향한 잔인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슴이 졸아드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정훈은 단풍이라는 술집의 바텐더입니다. 며느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죠. 스포츠 도박으로 빚이 많고 채권자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도 몇 장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김도윤 씨는 제게 마닐라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연이와 이정훈이 술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외딴 구석에 앉아 손을 잡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딸처럼 아꼈던 서연이는 이제 제 가족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김도윤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카페를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며 거리를 걸었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금빛 햇살이 언제나 같은 거리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의 검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모아온 끔찍한 조각들, 서류철,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에서 이정훈을 껴안고 있는 서연이의 사진들, 이 끊임없이 맴돌며 제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70살에 저는 남은 날들이 하준이와 함께하는 평온한 아침과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의 따뜻한 저녁 식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장의 떡볶이 냄새와 익숙한 북적임은 보통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길모퉁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자 씨, 오늘 우리 하준이한테는 뭐 사다 줄 거예요? 요즘 아주머니 얼굴에 걱정이 많아 보여요. 그녀는 반짝이는 오렌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며느님을 구시가지 쪽에서 젊고 낯선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아드님 민준 씨랑은 전혀 안 닮았던데.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신경 써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제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채소와 고기를 조금 사고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채 시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정훈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아는 바로 이곳에서 대놓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저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준이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피곤한 목소리, 하지만 항상 어머니, 집에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돈 붙였어요? 라고 묻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겨우 생활비만 된다고 불평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녀가 가족을 돌보느라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그녀의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오랜 지인인 최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고 비록 민감한 문제일지라도 그가 제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 부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서연이가 다른 방에서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이의 계좌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최 부장님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자 씨,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머니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죠. 아무도 모르게. 저는 전화 너머로 그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최 부장님.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최 부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임 같았습니다. 선자 씨, 확인해봤어요. 매달 서연 씨가 이정훈이라는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가 놀라울 정도예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저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항상 보내는 돈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죽도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은 하준이를 돌보는 데나 가족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애인 이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바로 그날 오후 서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와 마치 긴장을 억누르려는 듯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거짓으로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 학원비가 조금 모자라요. 이번에 민준 씨가 보낸 돈으로는 부족하네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의 흔적을 찾으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거짓말의 깜박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돈이 하준이의 학원으로 가지 않고 이정훈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서연이는 화나지만 차가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퉁명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말, 모든 미소가 거짓말인 이 여자와 어떻게 같은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보며 챔피언, 유치원 어땠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그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그림과 유치원에서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준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돈을 넉넉하게 보내니까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랑 아이한테 부족한 건 없죠? 저는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바쁜 척하는 서연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목에 돌이 걸린 것처럼 목이 메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 그의 아내가 그를 속이고 있고 그의 돈을 훔쳐 애인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게 할 모든 증거를 갖기 전까지는요. 그래, 모든 게 괜찮다, 아들아. 저는 고통을 숨기려 애쓰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신뢰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곧 돌아갈게요. 통화가 끝나자 서연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의 등을 보며 저는 분노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배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한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영혼에 깃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페퍼민트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서연이가 짙은 파란색 서류철과 펜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지만 그녀의 시선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부드럽지만 의도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미 저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냥 서명하세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펜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펜촉이 마치 조용한 행동의 초대장처럼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두려움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진다는 하준이의 속삭임과 전날 밤의 녹음이 무시할 수 없는 경고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할 일 좀 마치고 나서 서명하마, 얘야.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치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민준 씨가 이 서류를 급하게 필요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방을 나갔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알림처럼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벼운 스웨터를 걸치고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녀올게, 얘야. 거실에서 서연이 곁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마세요. 서류 서명해야 하니까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대문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때 어린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던, 하준이가 매일 오후 뛰어놀던 익숙한 거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온 동네가 서연이의 공범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집 근처, 들키지 않고 거실 창문을 볼 수 있는 숨겨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저는 서연이가 손에 전화기를 든 채 눈에 띄게 긴장하며 이리저리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고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기를 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아침의 서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서연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정적 속에서 저는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그 노인네 거의 서명했어. 서류만 손에 넣으면 우리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훈 씨, 이제 걱정하지 마. 저는 가쁜 숨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얼어붙을 듯한 자신감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설득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자기야. 저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다급한 이정훈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서연아. 빚쟁이들이 더 이상 못 기다려. 서연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나만 믿어. 그녀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족감과 계산적인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마치 새로운 삶으로 가는 티켓인 양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녹음은 이전의 증거들과 함께 서연이의 거짓말의 장막을 꿰뚫는 또 다른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저에게 서명하라고 압박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보도블록을 빠르게 걸으며 차가운 바람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을 가라앉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웨터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여전히 따뜻했고 제 손에 강력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무기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준이가 마당에서 작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우리 강아지. 말 잘 듣고 있었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가 자신의 놀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투명한 눈을 보며 저는 서연이가 녹음에서 했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어린 손자 하준이는
엄마의 배신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서연이가 부엌문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그 거짓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피곤하시겠어요?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목마르지 않아.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서 의심을 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연이가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정신없는 늙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방은 탁상 등의 희미한 불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모아온 잔인한 진실의 조각들을 제 앞에 펼쳐놓는 동안 뼈마디가 드러난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서 사본, 서연이 명의로 된 집량도 증서, 이정훈에게 죄책감 없이 속삭이던 2개의 녹음 파일, 어두운 골목에서 그들이 껴안고 있는 사진들, 이정훈의 막대한 빚에 대한 탐정의 보고서, 그리고 민준이의 돈이 어떻게 그 애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비수와 같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전쟁에서의 총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큰 마닐라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멈춰서서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70살의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마주하고 탐정처럼 증거를 모으고 모든 것을 밝힐 준비를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투명한 눈과 순진한 미소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민준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닫고 열쇠로 잠그는 서랍에 숨긴 뒤 온몸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준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내려와 미술 수업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할 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오늘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온 가족을 그릴 거예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 우리 강아지. 하지만 하준이가 마당으로 놀러 나가자마자 저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스웨터를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쪽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시장에 잠깐 다녀올게. 저는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가슴에서 세차게 뛰는 채로 시내 경찰서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가운 돌벽으로 된 위압적인 건물이 저를 작게 만들었지만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심각한 표정의 중년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이정훈의 음모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발입니다. 즉시 수사과로 이 사건을 넘기겠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서연이가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틀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고 하준이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엄격한 표정의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과 마주 섰습니다. 최서연 씨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영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그녀는 겁에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경찰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준이는 겁에 질려 제게 힘껏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블라우스를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고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전날 밤 출장에서 막 돌아온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하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데려갈 때 저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그녀의 눈에서 공황 상태를 보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준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숨기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이런 것을 목격해서는 안 됐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봐서는 안 됐습니다. 민준이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에 덩어리가 걸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저는 앉아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혼란 속에 빠뜨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경찰이 서연이를 데려갔다. 더 이상 내게 숨길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내가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아왔어. 서연이는 우리에게 정직하지 않았어.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서연이가 체포됐다고요? 왜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만 말했습니다. 집과 보험과 관련된 음모가 있다. 모든 증거는 경찰에 넘겼어. 내 방으로 오너라. 모든 걸 보여주마. 민준이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연이는 제 아내고 하준이 엄마예요. 분명 착오일 거예요. 저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진실을 보여주마. 이틀 후 민준이는 잠 못 이룬 탓에 초췌한 얼굴과 붉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준이는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지만 민준이는 겨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의심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그는 조용히 간청했습니다. 저는 큰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각 페이지를 넘기고 각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 파일을 틀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노인네가 서명만 하면 돼. 그러고 나면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가. 그는 테이블 위로 쓰러져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준이는 구석에 서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제 블라우스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민준이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폭풍은 지나갔지만 서연이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제 마음속의 고통을 반영하듯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거울 앞에서 잠 못 이룬 밤들로 붉어진 눈으로 낡은 깃의 셔츠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해. 비록 아프더라도 해야만 한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믿음직한 이웃인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엄마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랑 어디 가세요? 하준이가 고민형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일 하러 간단다. 우리 강아지, 아주머니랑 잘 놀고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공기 중에 긴장을 느낀 듯 그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힘껏 껴안고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담긴 가방을 꽉 쥔 채 집을 나섰습니다. 법정의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는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마치 마지막 구명줄인 양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단정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수갑을 찬 이정훈이 시선을 피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는 그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년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검사가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 사본, 서연이 명의로 된 집 양도증서, 죄책감, 어린 속삭임이 담긴 녹음 파일,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와 이정훈의 사진, 그리고 서연이가 이정훈에게 이체한 내역이 담긴 금융보고서. 각 증거는 서연이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제 옆에 민준이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힘을 주려 꽉 쥐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인네가 서명만 하면 돼. 그러고 나면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의 억눌린 흐느낌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쓰라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 나한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신경 쓴 적 없어. 정훈 씨는 달라. 그는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줘.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준이를 보니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검사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서연 씨?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이는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이정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녀를 비난하려 말했습니다. 그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계획한 건 그녀였어요. 그는 마치 자신을 이 수렁으로 끌어들인 것을 비난하듯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럼 하준이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마저 버리려 했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후회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훈 씨는 아이들을 안 좋아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은 제 심장과 민준이의 심장에 꽂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는 버려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앉으라고 잡아당겼지만 저 자신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서연과 이정우는 살인미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추후 형량을 선고할 것입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우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실신 직전인 아들 민준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복도로 나가도록 도왔고 그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제 블라우스를 적시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은 마치 우리가 방금 겪은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 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시선을 잃은 채 조용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을 막 잃은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하준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엄마는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떠나 있어야 한단다, 우리 강아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잖니. 너랑 아빠랑 나랑 걱정 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하준이를 바라보다가 아이가 자신의 눈물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서연이와 이정훈이 공식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마치 과거의 무거운 문이 닫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추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으로 얼룩진 낡은 집은 더 이상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하준이, 그리고 저는 하준이의 유치원 근처, 조용한 동네의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는 이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창문으로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와 빛과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어깨 위에 짐이 가벼워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자갈길 위에서 깡충깡충 뛰며 유치원에서의 놀이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엄마의 끔찍한 말을 속삭이던 그 시절에 떨리는 두려움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투명한 눈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청 큰 나비를 봤어요. 아이가 꽃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음번에는 할머니한테도 꼭 보여줘야 해. 그토록 단순한 순간들이 서연이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그는 시내 사무실로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 건설 현장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더 평온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급한 전화도 피로로 초췌해진 얼굴도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하준이를 데리고 와 집으로 오는 내내 웃으며 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준비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서연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 속에 고통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하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을 때 민준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랑 하준이한테 다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채소를 썰던 것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재판날의 충격적인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에는 본 적 없던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다, 아들아. 널 믿는다. 민준이는 다가와 저를 힘껏 껴안았고 그 순간 저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 둘이 다시 서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쪽에서는 슬픈 날들이 저를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동네 노인 복지관에 가입했고 새로운 친구들이 제게 기타 치는 법과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제 손가락은 서툴렀고 불협화음은 그룹 전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선자 씨, 완전 예술가처럼 치시네요. 제 오랜 친구 영숙이가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던 단순한 기쁨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춤, 농담,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일은 사례도 인생은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하준이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서툴게 기타를 치는 동안 발로 신나게 리듬을 맞췄습니다. 제가 음을 틀릴 때마다 크게 웃었고 그러고 나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게 치세요. 민준이는 종종 문가에 서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았고 그의 시선 속에는 그토록 많은 슬픈 날들 끝에 마침내 평화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휴대폰을 꺼내 하준이와 제가 웃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은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하준이가 커서 할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도록요. 그의 말은 저를 눈물나게 감동시켰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예, 이 늙은이 울리지 마라, 아들아.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 셋은 서울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배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춘천으로 소풍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곳에서는 푸른 초원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눈으로 풀을 뜯는 소들과 멀리 있는 언덕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것 봐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객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민준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는 낮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차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배신, 불명과 고뇌의 밤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날들,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작은 가족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말입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그렇게 초췌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미소가 이제는 진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종이에 낙서를 하며 동요를 부르는 하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저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지만 명철함, 용기,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끈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유대가 항상 진심과 동의어는 아니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옳은 것을 지키는 데 굳건히 서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사랑에 매달린다면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진정한 신뢰가 깃든 새로운 가정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끈다고 확신합니다.